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 현저교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김씨 아저씨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켜더니 입을 열었다. 무서운 얘기는 저기 마을 입구에 있는 현저교에 관한 얘기가 겁나게 무섭지. 무더운 여름날 민박집 주인에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름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미영과 지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언제서부터인가 저기 보이는 현자교라는 저 다리에서 밤이고 낮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친구 중에 중필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6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만화를 엄청 좋아했지.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읍내에 일을 나가면 만화방에 들러서 책을 빌려오는 게 일이었어. 알다시피 여기에 버스가 거의 2시간 간격으로 다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출퇴근을 하겠는가. 그래서 중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읍내까지 30-40분 정도 걸렸지만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서 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여느 때와 똑같이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중필이가 20권 정도 되는 만화책을 자전거에 잔뜩 싣고 오던 길이었나 봐. 그런데 자전거로 느릿느릿 저기 현저교를 건너는데 자전거 뒤에서 툭툭 이런 소리가 나더래. 미영과 지수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확인했다. 지수는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지 팔을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만화책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중필이는 만화책을 줍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갔는데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만화책이 말이야. 몇 권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게다가 책머리가 향하는 방향까지 똑같이 맞추고 마치 누가 화투패 나열하듯 책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더군. 중필이 말로는 겁나 무섭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책을 줍다 말고 36개 주랭랑을 쳤다는 구먼. 뭔 아저씨가 그리 겁이 많대요. 책이 우연하게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빌린 책을 놓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미영과 지수는 잠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김씨 아저씨에 이어지는 말에 그 둘은 곧바로 얼굴에 웃음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줍는 책마다 빌려올 때는 볼 수 없었던 진흙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야. 보름달 빛이니까 확인했지. 안 그랬으면 집에 들고 와서 자빠졌을 것이요. 김씨 아저씨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오물거렸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 한 번은 뒷집에 사는 형배라는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친구는 읍내 가기 전에 보이는 가까운 도살장에서 발굴일을 해. 형배는 소를 잡는 날이면 그날 잡은 소의 생간을 들고 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낙으로 삼던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배가 소간을 들고 오는 날은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 버린다니까. 큼지막한 소간이 담긴 비닐봉지에서 핏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니까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 핏물이 보이면 사람들은 형배가 소간을 들고 갔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런데 중필이 일이 벌어진 얼마 뒤에 저기 현저교를 지나던 형배한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발굴 작업이 오후 3시쯤 끝나서리 그날은 일찍 소간을 들고 현저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로 뒤따라오던 형배 후배가 그러더래. 형님, 기술도 좋네요. 오늘은 어쩐 일로 피를 한 방울도 안 떨구시네요. 형배가 뭔 말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딴 데는 피가 없고 그 현저교 위에만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신기하네요. 그렇지, 신기한 일이지. 근데 정작 형배를 놀라게 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날 형배가 들고 간 것은 생간이 아니라 수육거리로 쓸 생고기였지. 핏물을 뺀 고기에서 그렇게 피가 떨어질 리는 없고 형배가 얼마나 놀랬겠는가. 둘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얼마 뒤에 동네 어른신이 한밤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염을 하러 오던 장의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차 끌고 저기 다리 건너오다가 겁나 무서운 일 겪었어요. 뭔데? 얼마나 무섭길래 죽은 사람 염하는 사람이 그리 놀랐어? 라고 하자. 아니 글쎄 웬 여자가 내 차 앞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아저씨 나 좀 데려가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게 진짜야?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 여자 때문에 깬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생생해요. 장의사가 우리에게 말했어. 미영과 지수는 동시에 두 팔을 쓸어내렸다. 그 일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다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그게 뭔데요? 중필이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에 저 다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운전수가 순간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핸들을 틀어버린다는 것이 표지석처럼 세워놓은 돌덩이를 들이받고는 그만 논두렁으로 버스를 처박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젊은 여자가 한 명 죽었어. 마을 여자는 아니고 호구 조사하러 읍내에서 나온 공무원인데 근데 그것이 조금 찝찝하게 죽었어. 어떡해요? 구조대가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서 사망자는 없었지. 그러고 나서 주변을 모두 정리한 다음 뒤늦게 크레인을 불러서 버스까지 들어올려 철수했지.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읍내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오더니만 어떤 여자를 찾고 있더라고. 사진을 내밀자 우리는 마을에 호구 조사하러 왔던 여자라는 걸 금방 알아봤지. 그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거야. 우리야 그 여자가 어째 실종되었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며칠 전 사고 버스에 탔었던 한 친구가 그 여자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고 말해준 거야. 사람들이 웬 귀신의 장난일까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발견되었어. 그때는 논에 물을 대는 시기라 버스가 처박힌 논에는 변은 없고 물만 가득했거든. 물론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꾹 밟고 있으면 정강이까지 들어가기도 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는가? 이런 눈치챘구먼. 논에 묻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그려 버스 밖으로 튕겨나가 진흙 속에 파묻힌 후 버스에 눌린 거야. 밤에 사고가 났으면 좀 더 잘 살폈을 터인데 혼한 대낮에 사고가 나니까 방심했던 거지. 결국 며칠 뒤에 그 논 주인이 흙을 고르다가 발견했다니까. 사고 충격으로 시체도 온전치 않은데 진흙 속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으니 그 상태가 어땠겠는가. 젊은 여자가 그래 대고 저기 저 다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입 다물고 있었겠는가. 결국 중필이랑 형배, 장의사 일까지 터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천도제라도 지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난리였지. 그런데 그 죽은 색시 가족들한테 지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용한 무당을 소개받아 천도제를 지내줬지.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 그런데 구슬하던 중에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군.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서 물었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런 사주를 가진 귀신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귀신이 그 여자가 아닌 거야. 다른 귀신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 귀신이 누구예요? 모르지. 무슨 귀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우린 무당한테 물어본 거야. 그 귀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엄청 심장 떨리는 얘기를 하더라고. 둘은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굳은 자세로 김씨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에 또 있대. 다른 시체가. 그 말 듣고 다리 위에서 천도제 지켜보던 몇몇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니까. 김씨 아저씨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더니 커다란 깍두기 한 개를 입에 넣고는 우걱우걱 씹으며 말을 이었다. 이장이랑 마을의 건장한 남자 몇몇이서 다리 아래를 샅샅이 뒤졌지. 알겠지만 저 다리 밑이 갈대로 뒤덮인 풀숲이라 뭘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냐. 답답해서 어느 세월에 찾겠는가. 그래서 이장이 예초기를 들고 와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 다리에서 하류 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된 거야. 무당말이 진짜였네요. 시신이 많이 상해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구먼. 옷차림과 얼마 남지 않은 긴 머리카락 아니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할 수 없었을 거야. 그 사람도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보러 온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사방댐 근처가 난리가 난 거야. 사이렌 울리고 경찰차 오고 형사들도 오고
무슨 과학 수사대란 것도 와서 여기저기 다 헤집고 다니더라니까. 그럼 살인사건이에요? 옆 동네에서 오래전에 실종 신고된 여자라는데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돌 같은 거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지 아마. 살해돼서 유기된 거군요. 그래, 얼마 후 범인이 잡혔다는 얘길 들었지. 얼마나 한 맺힌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 때문에 걸려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 같아. 무섭지만 한편으로 슬픈 얘기네요. 그 뒤로 저 다리에서는 더 이상 기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저 작은 다리에 사연이 참 많았네요. 그제야 미영과 지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현저교를 바라보았다. 어때? 이 야밤에 현저교 한번 건너볼 텐가? 아저씨 저희 무서워서 못 가요.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치는 미연을 보며 껄껄 웃던 주인 아저씨는 남은 한 잔의 막걸리를 들이키고는 마당 가운데 놓인 평상에서 일어섰다. 난 먼저 잘 테니까 더 놀다들 들어가. 그는 평상에서 조심스레 내려와 불 켜진 안방으로 향했다. 지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귀신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장의사 아저씨한테 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그러게 듣고 보니 그렇네. 무당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일까? 왜 알려주지 않은 걸까? 우리 무서우라고 아저씨가 지어낸 얘기 아냐? 지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지수는 평소 주변으로부터 검색의 여왕으로 통하는 구글링 고수였다. 현저교 살인사건 치니까 안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가 뻥친 건가? 미연도 지수의 행동을 거들었다. 동네 이름도 넣어봐. 변사체. 이런 말도 넣어보고. 몇 번에 걸친 페이지 넘김을 끝내자 지수는 잠시 입을 삐죽거렸다.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네. 이 동네는 아니고 독작골이라는 동네야. 여기서 멀지 않은가 봐. 같은 군에 속하는 곳이네. 노부부만 살던 집에 혼자 새들어 살던 여자가 실종됐는데 얼마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대. 그런데 오래된 사건인데 30년도 넘었어. 주인 아저씨는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줄을 바라본다던 친구는 그럼 90줄이라는 거야. 주인 아저씨도 90줄. 뭐가 안 맞잖아.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 사건이 미궁에 빠졌대.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 봐. 아까 주인 아저씨는 범인이 잡혔다고 했잖아. 지수의 말을 듣고 미연은 잠시 이마를 극적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아저씨가 옛날 일을 가지고 자기가 겪은 것처럼 뻥친 거네. 그런가 봐. 아마 부모님이 겪은 일을 적당히 꾸며서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얘기가 참 실감나긴 하다. 잠시 후 미연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조용히 지수에서 다가서더니 숨죽인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혹시 그 노부부 집이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노부부에겐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던 거지.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잖아. 다리미, 풀숲, 사방댐 시신 발견이 어려운 지형지물. 바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귀신 얘기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 겪은 거고. 아들은 한참 뒤에야 노부부한테 도시괴담 정도로 전해 들은 거고.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미연아 무섭게 왜 그래? 그리고 조용해. 아저씨 들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동네가 아니라니까. 겁먹었냐? 농담이야. 미연은 마치 친오빠처럼 한 팔로 지수의 목을 휘어감더니 다른 손으로 머리를 토닥거렸다. 너 진짜 별꼴이다. 정말. 그 둘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안방에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둘을 지켜보던 하나의 눈이 안방 문과 함께 조용히 닫혔다. 미연과 지수는 평상에 벌러덩 눕더니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의 별자리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아직 미연과 지수는 어두운 처마 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독자골 27번지가 새겨진 썩어가는 나무 문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징조.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4시 44분. 제가 눈을 떴을 때 자명종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자명종이 울려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맞춰 자명종이 울리게끔 설정해 놓았지만 저는 그냥 4시 44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444라는 디지털 시계의 숫자보다 저를 더 의아하게 한 것은 제 옆에 있는 애완견 봄이었습니다. 봄이는 평소 침대 밑에서 잠이 듭니다. 따로 작은 담요로 꾸며놓은 작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침대 위까지 올라와 잠도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웅크리고 엎드려 앉아 잠에서 깨어나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었다면 분명 저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샴푸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진 건지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욕실 하수구에 물이 잘 빠지질 않는 것으로 보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수의 머리카락이 하수구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면도를 하는 도중 턱 아래쪽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봤더니 피가 살짝 묻어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간단히 아침밥을 준비해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접시 하나를 떨어뜨려 박살내는 바람에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먼지 하나 없이 바닥까지 광택을 내며 청소를 했는데 살짝 짜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또다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봄이는 활짝 열린 캐리어 속에 눌러앉아 여전히 저에게 무슨 말을 계속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옷을 차려입고 있을 때 바지 끝자락을 물고는 이리저리 당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섰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와 봄이의 짖는 소리에 몇 번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던 여자입니다. 그다지 좋은 느낌으로 만난 이웃은 아니었지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면서 20층을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침묵은 바로 깨졌습니다. 소매자락에 피 아니에요? 갑자기 그 아줌마가 묻더군요. 면도하다 상처 난 곳이 아직 더 나물었었나 봅니다. 아줌마 말대로 흰 셔츠 소매에 물방울 같은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다시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줌마 앞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의 불편한 심기를 감지했는지 그 아줌마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 캐리어, 다른 한 손에 봄이를 안고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숫자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아줌마는 힐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더군요. 나도 숨 막히는 줄 알았다 이년아라고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봄이를 호텔링 서비스하는 애견센터에 맡긴 후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공항에 일찌감치 도착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든 차선 앞뒤로 장애 차량이 있는 겁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운구하는 상황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렬한 아침 햇살 대신 잿빛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상태 때문에 30분 넘도록 이륙이 지연되자 서서히 불길한 생각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몰려오는 먹구름과 함께 조금씩 두려움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륙 예정 시각 1시간 반을 넘기고서야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 한 작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거침없이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승무원의 기내 안전교육이 오늘따라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손에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릴 때 승차감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불안한 심리만큼이나 비행기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에도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릴 때만큼이나 계속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전벨트를 매고 난기류에 대비하라는 기장의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륙 후 30분이 지났는데도 구름층을 지나 떼약볕이 내리쬐는 성층권 근처를 지나는데도 비행기는 흔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기류가 맑은 날씨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비행기의 흔들림은
보통의 난기류를 만났을 때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낯선 굉음이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걸. 긴급 상황이 벌어져 회항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는 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무력감이 몰려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4시 44분, 기이했던 보미의 행동. 유독 심했던 탈모, 깨진 접시, 턱의 상처, 소매의 핏자국. 제 차 앞 뒤로 달리던 장애 차량.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날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형사님, 정말 그날은 억세게 기분 나쁘고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담당 형사가 볼펜을 쥔 손으로 턱을 한번 만지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에겐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아주 운수 좋은 날이었지. 만일 그대로 당신이 중국으로 들어가 왕서방이라는 흔하디흔한 중국인 행세를 했으면 우린 영원히 당신을 못 잡았을 거야. 당신이 죽인 당신 마누라는 발견될 때까지 안방에서 계속 썩고 있었겠지. 형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누라를 빨리 발견해서 날 추적한 거요? 담당 형사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듯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는 뭔가를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치고는 해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날 보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무슨 말? 형사의 물음에 남자는 웃음기를 지우고는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멍청한 주인아, 지금 나가지 마. 눈치 빠른 옆집 아줌마 만나니까. 세 번째 이야기, 검은 물의 저주.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검은 물의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오래전 이곳에서는 알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이 그 저주의 중심에 있었다. 이 연못은 검은 물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심지어 연못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했다. 그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옛날 이곳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부모 없이 홀로 살고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아라였다. 아라는 매일 아침 연못가로 나가 물을 길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라가 물을 길고 있는 동안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마을에 처음 온 낯선이었다. 아라는 그 남자를 보고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남자는 자신을 유랑하는 상인이라고 소개하며 아라에게 말을 걸었다. 아라는 남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남자는 아라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아라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어딘가 모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라는 그 모든 의심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아라에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재고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남자에게서 좋지 않은 기운을 느꼈고 그가 마을에 온 이후로 마을의 공기가 변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아라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아라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연못가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던 아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아라는 남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절망하며 연못에 몸을 던졌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연못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누군가가 연못 근처에 가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버렸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이상한 병에 걸리거나 연못에 빠져 죽었다.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연못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고 저주를 피하기 위해 연못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제사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점점 연못을 멀리하게 되었고 결국 연못은 완전히 버려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점점 잊혀갔다. 하지만 검은 물의 저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후
한 탐험가가 그 마을을 발견했다. 그는 오랫동안 잊혀진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다. 마을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떠나간 후였다. 그러나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탐험가는 연못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연못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못에 대한 전설과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못 근처로 다가갔다. 연못 가까이 가자 탐험가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연못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탐험가는 두려움을 느끼며 연못을 떠나려 했지만 그때 연못 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인은 검은 머리카락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탐험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왜 나를 버렸어? 탐험가는 그 목소리에 홀린 듯 점점 연못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연못에 빠져들기 직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돌려 도망쳤다. 탐험가는 마을을 빠져나와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버렸어? 그는 그 목소리에 시달리며 점점 정신이 피폐해져 갔다. 결국 그는 그 여인의 목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탐험가가 연못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마을 근처에 가는 사람들은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에 걸리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이 검은 물의 마을로 불리게 된 이유이자 왜 그곳이 잊혀진 마을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연못의 저주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곳을 찾는 자는 연못의 저주에 걸려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깊고 어두운 숲 속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서 있는 고즈넉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저택을 어둠의 저택이라 불렀고 그곳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저택에 얽힌 이야기의 진정한 공포는 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그곳에 남아있는 어둠에 있었다. 수십 년 전 이 저택에는 한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 가문의 주인인 리처드 블랙우드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아름다운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다. 블랙우드 가문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저택 안에서는 결코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리처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냉혹해졌고 가족들에게도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유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혔고 저택의 하인들 역시 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리처드의 아내인 클라라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택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저택의 하인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택의 저주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밤마다 정체불명의 속삭임을 들었고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그들은 저택의 어딘가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처드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그는 종종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본 것처럼 중얼거렸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기괴해졌다. 그는 저택 안의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가두고 하루 종일 벽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감히 시도하지 못했다. 어느 날 클라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저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리처드는 이미 그녀의 계획을 눈치챘다. 리처드는 그녀를 막기 위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고 결국 그녀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그들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리처드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날 밤 저택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리처드는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둘씩 살해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저택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리처드는 자신의 죄책감에 휩싸여 결국 자신마저도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저택에 갇혀버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택의 어둠 속을 헤매며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 후 저택은 완전히 버려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저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마을에는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였지만 어딘가 불안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그녀가 나타난 후로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어느 날 그녀는 그 오래된 저택으로 발길을 돌렸다. 소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택에 들어간 이후로 그녀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저택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소녀를 찾기 위해 저택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 역시 모두 실종되었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고 그곳은 다시 한번 잊혀져 갔다. 하지만 저택의 어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고 한 탐정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잊혀진 저택과 관련된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탐정은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기록을 조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면서도 탐정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탐정은 저택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저택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방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저택 안은 너무도 고요하고 어딘가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탐정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며 계속해서 저택 안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탐정은 저택의 지하실로 연결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지하실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불쾌한 냄새가 풍겼다. 탐정은 그곳에서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을 발견했다. 그는 벽에 걸린 그림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추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탐정은 벽에 그려진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탐정은 그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문양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검은색의 보석이었다. 탐정은 그 보석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고 그 순간 저택 안의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탐정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탐정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짙은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뿐이었다. 탐정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는 결코 겁먹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점점 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느껴졌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탐정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아내를 살해한 리처드 블랙우드의 유령이었다. 리처드는 저택의 어둠 속에 갇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었고 얼굴은 고통과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탐정에게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 내 죄를 사해다오. 내 영혼을 구해다오. 탐정은 리처드의 유령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의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어서 그는 순간적으로 현실을 잊고 말았다. 리처드는 탐정에게 손을 뻗으며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 난 그때 멈추지 못했다. 그녀를, 내 아이들을, 난 그들을 해쳤어. 이 저주에서 나를 구해줘. 탐정은 무언가에 홀린 듯 리처드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리처드의 유령은 점점 더 탐정에게 다가왔고 탐정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리처드의 유령이 탐정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탐정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섰다. 안 돼. 너의 죄는 나의 손으로 씻어줄 수 없어. 난 여기서 나가야 해. 탐정은 손전등을 휘두르며 리처드의 유령을 막으려 했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처드는 점점 더 탐정에게 가까워졌고
그의 손이 탐정의 어깨에 닿는 순간 탐정은 차가운 공포에 휩싸였다.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찬바람이 불어들어왔다. 그 바람은 리처드의 유령을 밀어내며 탐정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탐정은 그 틈을 타 지하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리처드의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탐정은 지하실에서 빠져나와 저택의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공포로 뛰고 있었고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그는 저택 안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저택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탐정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복도를 달렸지만 어딘가에 걸린 채 도망칠 수 없었다.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벽에 걸린 낡은 초상화들 뿐이었다. 탐정은 그 초상화들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초상화 속 인물들의 눈이 자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공포에 질렸다. 초상화 속 인물들은 모두 블랙우드 가문의 일원들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슬프고 두려워 보였다. 탐정은 초상화 속 인물들 중에 리처드 블랙우드의 얼굴을 발견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탐정은 그 목소리를 들으려 다가갔지만 그 순간 초상화 속 리처드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탐정은 그 비명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가 넘어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순간 어디선가 손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탐정은 발버둥 쳤지만 그 손의 힘은 너무도 강력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탐정은 눈앞에 나타난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후 자신의 죄책감에 갇혀 영혼이 무너질 리처드 블랙우드였다. 그는 탐정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내 영혼을 구해다오. 내 아이들을 구해다오. 탐정은 그 속삭임에 휘말려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졌다. 리처드는 탐정의 발목을 잡고 그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탐정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의 정신은 희미해져 갔다. 그 순간 탐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하며 손전등을 휘둘렀다. 그 빛이 리처드의 얼굴에 닿는 순간 리처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탐정은 그 틈을 타 발목을 풀고 다시 일어서서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탐정은 무작정 달렸다. 저택의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고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는 반드시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달려나갔다. 마침내 탐정은 저택의 출구를 발견했다. 출구는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탐정은 출구를 향해 달려갔고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그를 향해 손을 뻗어왔다. 탐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출구로 뛰어들었고 문을 힘껏 닫았다. 그 순간 저택 안에서는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탐정은 그 비명에 귀를 막고 저택 밖으로 나왔다. 그는 한동안 숨을 몰아쉬며 이제는 안전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의 기억은 결코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리처드 블랙우드의 유령이 여전히 저택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탐정은 마을로 돌아가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저택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로 저택은 완전히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저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택의 어둠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속삭임은 리처드 블랙우드의 영혼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택은 서서히 세상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곳에 발을 들이는 자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다.